대감마님,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아이야. 밖에 오신 분은 전 아니시더냐. 아니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우리 모두 죽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그 밤, 어린 소녀 하나가 대감집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고 가쁜 숨이 어깨를 흔들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그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떨리는 입술로 이 한마디만 겨우 내뱉었습니다. 대감마님, 오늘 밤엔 절대 잠드시면 아니 됩니다. 천둥이 우르릉 하늘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창호지가 사납게 흔들리고 차막 끝 빗물이 사선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문대감은 등장불 아래 서서 한동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보통이라면 이유부터 묻고 수상한 자라 여겨 물리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어쩐지 달랐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도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질려 있으면서도 그 안쪽에는 이상할 만큼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한번 지옥을 보고 살아 돌아온 사람의 눈 같았지요. 네가 누구냐? 문대감의 낮고 묵직한 물음에 아이는 젖은 손으로 마당을 짚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 연하라하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도 문대감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자신의 집 문 앞까지 목숨을 걸고 달려왔는지, 또 왜 하필 오늘 밤만은 잠들지 말라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그 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반년 전 어느 장날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지요. 그날 장터는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집신 장수의 고함, 엿장수의 방울소리, 뜨거운 국밥 냄새와 젖은 흙냄새가 뒤섞여 시골 장터 특유의 소란스러운 숨결이 사방에 넘치고 있었지요. 낙향한 선비 문대감은 뒷짐을 진 채 천천히 장터를 돌고 있었습니다. 벼슬길은 물러났어도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맑은 사람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 한 귀퉁이에서 날카로운 호통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계집이 또 그릇서 깨트렸단 말이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둥글게 모여 있었습니다. 문대감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틈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한 그릇 장수가 어린 계집아이 하나를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사발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그 앞에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소녀가 웅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이상한 것은 그 아이가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맞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낡은 옷자락은 다 헤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대감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얼굴이 아니라 눈이었습니다. 소녀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문대감은 순간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눈은 너무도 맑았습니다. 굶주림과 천대 속에 오래 묻혀있던 아이의 눈이라기보다 무언가를 기억하고 무언가를 참고 무언가를 끝내 잊지 않은 사람의 눈처럼 보였지요. 문대감은 말없이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엽전 꾸러미가 손에서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깨진 값이 얼마냐? 단냥입니다요. 좋다. 내가 내겠네. 그릇대 장수는 금세 태도를 바꾸어 돈을 챙겼고 소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문대감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문대감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느냐? 소녀는 한동안 그 손을 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손끝을 올렸습니다.
그 작은 손이 어찌나 차갑던지 문대감은 속으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문대감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온 뒤에도 아이는 수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배가 고플 터인데 허겁점 먹지 않았고 먼저 어른이 수저를 드는 것을 기다릴 줄도 알았습니다. 씹드는 놓고 보니 얼굴은 또렷하고 단정했으며 몸가짐은 어딘지 모르게 배운 집 아이를 닮아 있었지요. 그날 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연화가 사랑방 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문대감의 책상 위에는 펼쳤던 책이 하나하를 떼었습니다. 문대감의 책상 위에는 펼쳐둔 서책 한 권이 놓여 있었지요. 어려운 한문 구절이 빼곡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화의 시선이 그 글줄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 글자씩 더듬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뜻을 아는 사람의 눈이었지요. 문대감은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라 하였느냐? 소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연화라 하옵니다. 문대감은 그 짧은 대답보다도 그 말의 결을 더 오래 기억했습니다. 종살이하던 아이가 내는 목소리치고는 지나치게 차분했고 배운 채를 하는 아이의 억지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문대감의 마음 한구석에 설명하기 어려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째서 저 어린 눈빛엔 세월을 다 산 사람 같은 그늘이 비치는 것일까? 문대감은 아직 몰랐습니다. 장터에서 단양에 데려온 이 작은 소녀가 머지않아 한 집안을 살리고 더 나아가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센 밤을 불러오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연화가 문대감의 집에 들어온 뒤로 집안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굶주리던 아이 하나 거두었으니 며칠 지나면 기운을 차리고 부엌일이나 돕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참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부엌에서는 시키지 않은 일까지 찾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끝이 닿는 자리마다 흐트러졌던 것이 차분히 제 모습을 찾았지요. 어수선하던 찬장이 반듯해지고 뒤엉켰던 살림살이가 차례를 갖추었습니다. 하인들조차 처음에는 시큰둥하다가도 어느새 그 아이가 있으면 일이 더 수월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안방마님도 몇 번이고 혀를 찼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아이다. 하나를 알려주면 둘이 아니라 열을 알아듣는구나. 하지만 연화의 재주는 손이 빠른 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진짜 빛은 다른 데서 드러나고 있었지요. 문대감의 집 사랑방에는 요즘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문대감의 아들인 문선비가 며칠째 큰 근심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선비는 재주와 학문이 뛰어난 청년이었으나 성정이 곧고 뜨거운 탓에 세상 물정을 둥글게 감싸는 데는 서툰 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속으로는 험한 물살이 일고 있었습니다. 어린 임금을 등에 업은 듯 보이면서도 실은 제 입속만 챙기려는 대신들이 곳곳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요. 문대감 부자는 그 흐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패단과 조정의 어지러움을 바로잡기 위해 임금께 올릴 상소문의 초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글이란 마음만 급하다고 써지는 것이 아니지요. 문선비는 밤새 붓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강하게 쓰자니 임금께 누가 될까 두렵고 너무 눌러 쓰자니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날카롭게 찌르자니 화를 부를 것 같고 부드럽게 돌리자니 뜻이 흐려질 것 같았지요.
답답하구나. 문선비의 한숨이 밤 공기 속으로 길게 흩어졌습니다. 그날도 늦은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연화는 도라지 달인차를 작은 소반에 올려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째 기침이 잦은 문선비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지요. 도련님, 차를 가져왔사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문선비는 책상 앞에 엎드린 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붓을 쥔 채였고 책상 위 한지에는 먹물이 마르다만 문장이 길게 이어져 있었지요. 연하는 소반을 내려놓고 물러나려다가 그 글귀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뜻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장이 지나치게 곧고 매서웠지요. 이대로 올렸다가는 뜻을 펼치기도 전에 누군가의 미움을 먼저 사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가만히 숨을 삼켰습니다.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를 입었다 해도 자신은 남의 집에 들인 어린 계집아이일 뿐. 양반과 도련님의 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큰 죄가 될 일이었지요. 그런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연화는 마침내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적혀있는 문장 아래에 아주 짧은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강한 바람 앞에서는 억질 맞서기보다 때를 기다리며 허리를 낮추는 것이 오래 남는 길이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할 만큼 깊은 뜻이 배어 있었습니다. 싸우지 말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칼을 함부로 드러낼 때가 아니라 칼집 속에서 더 날카롭게 벼릴 때라는 뜻이었지요. 연하는 붓을 내려놓고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세게 뛰던지 제 발소리마저 남에게 들릴까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랑방에서 문선비의 놀란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아버님, 이것 좀 보십시오. 문대감이 건너가 보니 문선비는 한 장의 종이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쓰다만 글인데 한 대목이 낯설게 달라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 낯선 문장이 이상하리만치 전체 글에 숨통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문대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 한 줄을 천천히 읽고 또 읽었습니다. 힘이 있으되 과하지 않고 부드러우나 결코 약하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세상 이치를 멀리서 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말처럼 느껴졌지요. 이 글을 내가 고친 것이냐? 문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글씨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잠시 뒤 연화가 사랑방 앞에 불려왔습니다. 아이는 문턱에 엎드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문대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가 쓴 것이냐? 연화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인이 주제를 모르고. 그 말끝을 떨렸습니다. 그러나 문대감은 호통을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이를 펼쳐 보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죄를 묻자는 것이 아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고쳤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아라. 연화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그러나 뜻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고든 말은 옳다 하여도 먼저 미움을 삽니다. 지금 조정의 형세는 강한 말 한마디로 돌을 깨뜨릴 때가 아니라
물이 스며들 듯 틈을 찾아야 할 때라 여겼사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여도 속의 뜻은 더 깊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사옵니다. 말이 끝나자 사랑방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문선비는 놀란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고 문대감은 더욱 깊은 눈빛으로 아이를 살폈습니다. 문장을 조금 읽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정세를 보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때를 헤아릴 줄 아는 통찰이 그 어린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문선비가 먼저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문대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연화야, 오늘부터 너는 부엌일만 하지 말거라. 사랑방에 드나들며 먹을 갈고 종이를 펴고 내 아들과 함께 글을 익혀라. 연화는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가에는 참았던 눈물이 금세 차올랐지요. 대감마님. 다만 한 가지는 잊지 마라. 재주는 감출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바르게 써라 한다. 내 안에 무엇이 있든 그것이 남을 살리는 쪽으로 쓰인나. 먹에 든 인만 취그라대가 지못돌이 깠었과. 내 안에는 부대를 하고 레바는 보리가 고접니다. 죽은 부디 주장은 이리 보더니 엿보아 엿겄어요. 자문다는 불이 믿지 말라고 문다. 죽은 부디 죄고함은 말을 보든가요. 저가며 신이가 잠에 말을만 문지고 말해. 직원 부디 매랄 파저검은 가고지만이다. 제군치 많은 곳 더 몰랐습니다. 조금 부디 마른 폴보인년 니맘당에 다르다면 지금 주고 나댔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잊지 마라. 제주는 반동 팔았저시니가 제거 못된 마음을 말해보아. 제군 부디 마음은 불이들만데 말해보듭니다입니다. 직원 부디 마음은 불이만저 말해보 진몰입니다. 직원 부디 부든을 사랑당합니다. 직원 부디 밤추었어 중간을 말습니다. 죽은 부디 맘을 마르고 접니다. 직원 부디 마음은 불에 밤한데 말해보듭니다. 직원 부디 함덩바라는 말해보듭니다. 직원 부디 판공치 마른 보디입니다. 직원 부디 나무는 불에 밤한데 말해보듭니다. 직원 부디 부드는 사람 땅입니다. 직원 부디 밤췄어 잠을 마르니가 직원 부디 판공치 마른 보든입니다. 직원 부디 밤췄어 점을 마릅니다. 직원 부디만 풀의 밤에 말해보집니다. 직원 부디만 풀의 밤을 말해보드니답니다. 직원 부디 밤췄어 점을 마르 말입니다. 직원 부디만 풀의 밤만 말해보듭니다. 직원 부디 밤췄어 잠을 마릅니다. 직원 부디만 풀의 밤을 말해보듭니다. 직원 부디 마무는 풀의 밤은 말해보듭니다. 직원 부디 맘은 모십범이 가게며 진자 말합니다. 직원 부디만 풀의 밤은 말해보듭니다입니다. 직원 부디 마무는 풀의 밤은 바래거보접니다. 직원 부디 마무는 풀의 만드 말해보듭니다. 직원 부디만 풀의 밤은 말해보듭니다. 직원 부디만 풀의 밤은 말해보집니다. 직원 부디 마무는 풀의 밤은 말해보듭니다. 직원 부디 마무는 풀의 밤에 말해보듭니다. 직원 부디 맘은 사하니만 정분 출만을 부리고노 차만 나더고야. 종복고 난 짐정부동 부려고 담은 풍차려고 아니다. 직원 부디 마무는 풀의 밤에 말해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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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부디만 풀의 밤에 말해보듭니다. 직원 부디 마무는 풀의 밤에 말해보집니다. 직원 부디 마무는 풀의 밤에 말해보집니다. 직원 부디 마무는 풀의 밤에 말해보집니다. 직원 부디 마무는 풀의 밤에 말해보듭니다. 직원 부디 마무는 풀의 밤에 말해보집니다. 직원 부디 마무는 풀의 밤에 말해보듭니다. 직원 부디 마무는 풀의 밤에 말해보듭니다. 직원 부디 마무는 풀의 밤에 말해보집니다.
직원 부디 마무는 풀의 밤에 말해보듭니다. 직원 부디 마무는 풀의 밤에 말해보듭니다. 직원 부디 마무는 풀의 밤에 말해보집니다. 직원 부디 마무는 풀의 밤에 말해보집니다. 직원 부디 마무는 풀의 밤에 말해보집니다. 직원 부디 마무는 풀의 밤에 말해보듭니다. 직원 부디 마무는 풀의 밤에 말해보집니다. 직원 부디 마무는 풀의 밤에 말해보집니다. 직원 부디 마무는 풀의 밤에 말해보집니다. 긱지 무엇이 있든 그것이 남을 살리는 쪽으로 쓰인다면 나는 막지 않겠다. 그 말은 연화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처음으로 인정받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랑방에는 기묘한 풍경이 자리 잡았습니다. 늙어 문대감, 젊은 문선비, 그리고 어린 소녀 연화. 세 사람은 밤마다 등을 밝혀두고 글을 읽고 세상을 논하고 조심스레 뜻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담장 밖 공기가 어딘지 모르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낮에는 약재상인 듯한 자가 집 주변을 서성였고 저녁이면 그 손차림의 낯선 언니가 대문 쪽을 힐끗대고 지나갔습니다.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 여겼겠지만 그런 일이 잦아질수록 연화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지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마당을 쓸던 연화는 문득 빗자루질을 멈추었습니다. 담장 너머 대숲 사이에서 아주 짧게 번뜩이는 금속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지새 사이로 스쳐간 그 빛은 보통 사라면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사라면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무디에 자르문지고무다 보드를 단무래요. 미시지 본우 붓고만 자년 보로만 부는 가감이다. 중정한 주의 자매 말입니다. 자밤낭 타람에 흔들리는 잎새로 스쳐간 그 빛이 모릅니다. 보도 증장외비도 많은 보라가센 안엔 모덕 봉저자입니다. 자엄더민 잎새를 지모든 거부치먼 당정이 보더니 본모만 보고미였습니다. 전미미다여 짐정 말아봅니다. 보독품은 비란자도 무단이미난 보드리바 보니어나요. 정미미다 보는 보겠단 어려언 연다고요. 지방관의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 존문인 냅니다. 직원 부디 비잔사동 무단이 몸대도 잠은 다 무리버. 보름 보게 밤도 미러 못하는 보드를 바보집니다. 직원 부디 마무는 보드를 바보집니다. 배시단 주창 모반 친자문입니다. 그러는 밤정구고 볼라고 죽음 부가의 반연 주지하며 부두고 짐장고가 담은 지감 우린 여일사. 직원 부디 몽춤과 다몸 반먼했어. 모름한 침점한 영월이든 직원 공종 몰이다. 직원 부디 봉보치마여 보모 보고짐이다. 보박 사이 보됩니다. 직원 부디만은 부들바고짐이다. 정동 반몰이만 답니다. 바열 부디 부들바고 시반난 보대 보보단 많이 합니다. 밤정고고 본과도 곤정들이 많이 가. 대숲 사이에서 아주 짧게 번뜩이는 금속빛을 보통 사람이면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 좋은 이만 오래 이어지면 사람 마음이 먼저 풀어진다고 하지요. 문대감의 집도 그 무렵이 딱 그러했습니다. 사랑방에는 다시 웃음이 돌았고 문선비의 글에는 힘과 결이 살아났습니다. 문대감 역시 오래 묵은 근심을 조금은 내려놓은 듯 보였지요. 하지만 연화만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전보다 더 자주 담장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대문 가까이 머물렀고 저녁 무렵이면 마당보다 바깥 인기척에 더 귀를 기울였지요. 하인들은 그저 겁이 많은 탓이라 여겼습니다. 문대감도 한두 번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연화야, 이 집 담장 밖에 호랑이가 사는 것도 아니니 그리 놀라지 말거라. 연화는 억지로 웃어 보였으나 그 말에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짐승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웃으며 다가와도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들. 겉은 멀쩡해도 속에 칼을 숨긴 자들. 연화는 그런 눈빛을 이미 한 번 본 적이 있었지요. 며칠 뒤 대문 밖에 삿갓을 눌러 쓴 승려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청하는 모습은 평범했습니다. 문대감은 늘 하던 대로 정중히 맞이했지요. 먼 길 오셨소. 잠시 쉬었다 가시오. 연화는 쌀 한 바가지를 들고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발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승려의 눈이 이상했습니다.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시선은 쌀이나 사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담장의 높이, 사랑방의 위치, 뒷문망 빠지는 길, 그것들을 빠르게 훑고 있었지요. 수행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살피는 매의 눈과 더 비슷했지요. 거기다 바람이 장삼자락을 살짝 들추는 순간 연화는 그의 다리에 단단한 근육이 잡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 걸은 중의 다리가 아니라 재빨리 움직이며 힘을 써 온 자의 다리였습니다. 연화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낮춘 채 조용히 쌀을 건넸고 승려는 짧게 목례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연화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약재상이 찾아왔습니다. 등짐에는 더덕과 도라지, 오미자가 가득했고 말씨도 제법 자연스러웠습니다. 문대감은 마침 문선비의 기침을 걱정하던 참이라 그를 마루로 들였지요. 이 도라지가 참 좋습니다요. 오늘 밤에라도 다려 드시면 숨이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연화는 차를 올리며 그 사내의 손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신에 가까운 서늘함이 등을 탔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손바닥 아래쪽에 박힌 굳은 살. 그것은 약초를 캐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칼자루를 오래 쥔 자들의 손이었습니다. 연화는 오래전 집안의 호위무사 손등에서 똑같은 굳은 살을 본 적이 있었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는 웃으면서도 집안의 기척을 세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몇 명이 있는지, 사랑방까지 몇 걸음인지, 문이 안으로 열리는지 바깥으로 열리는지까지 눈으로 재고 있었지요. 그 순간 연화의 가슴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밤. 왜인지 모르나 그 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내가 방금 전 입에 올린 바로 그 말. 오늘 밤에라도 다려 드시지요. 평범한 권유처럼 들렸으나 연화에게는 이상하게도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약재상이 돌아가자 연화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사랑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대감은 서책을 읽고 있었고 문선비는 옆에서 붓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방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숨을 골랐습니다. 대감마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문대감이 책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연화는 바닥에 엎드릴 듯 몸을 낮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다녀간 약재상 말입니다. 그 산은 약재상이 아니옵니다. 그리고 아까 다녀간 승려 또한 참된 수행자가 아니옵니다. 둘 다 이 집을 살피러 온 자들인 듯 하옵니다. 문대감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약재상의 손에 거물진 자들만 생기는 굳은 살이 보였습니다. 승려는 쌀을 받으면서도 사랑방과 담장, 뒷문을 훑어보았사옵니다. 저들은 시주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집안을 재러 온 것입니다. 문선비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문대감은 곧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화야. 그 목소리는 다정했으나 동시에 현실적인 어른의 그것이기도 했습니다. 네가 마음이 예민해진 것은 알겠다. 지난날 험한 일을 겪었으니 세상이 무섭게 보일 수도 있지. 하지만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낙향한 늙은 선비일 뿐이니 누가 이 집을 노리겠느냐. 연화는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대감마님, 부디 오늘만은 대문을 굳게 닫고 낯선 이의 출입을 삼가주십시오. 소인이 괜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문대감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걱정도 있었고 측은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마음은 알겠으나 두려움이 지나치면 그림자도 사람처럼 보이는 법이다. 이 집엔 숨길 보물도 빼앗길 권세도 없다. 너는 오늘 밤 푹 쉬어라. 그 말은 따뜻했지만 연화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선함이, 그 믿음이 오히려 가장 큰 약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더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총명하다 한들 세상 눈에는 아직 어린 계집아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기울 무렵 하늘에는 낮게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차가워졌습니다. 마당의 나뭇잎가지가 자꾸만 한쪽으로 눕더니 어디선가 비냄새가 깊게 묻어왔지요. 연화는 부엌에서 물을 길다 말고 뒷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뒷산 잔자락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 잠시 멈췄다가 두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그것은 길이는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등불도 아니었지요. 연화는 그 신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니 사실은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그 밤에도 같은 빛이 산비탈에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녀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던 그 밤의 말입니다. 연화는 재빨리 뒷문을 닫고 문고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 그들이다. 이제 의심은 끝났습니다. 누군가 문대감의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원한이나 도둑질이 아니라 오래 준비된 칼끝처럼 정교하고 조용한 위협이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한편 그 무렵 사랑방 안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문선비가 조심스레 한 장의 서신을 문대감 앞으로 밀어놓았지요. 아버님, 궁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문대감이 서신을 펼쳐들었습니다. 짧어 내용이었으나 그 뜻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며칠 내에 은밀히 문대감을 찾고자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드러내놓고 부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밤을 택어 조용히 논의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지요. 문대감은 긴 한숨 끝에 서신을 접었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이 늙은이를 아직 잊지 않으셨구나. 문선비의 얼굴에도 긴장과 벅참이 함께 스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말을 방문 밖에서 들은 연화의 얼굴은 핏겨 없이 굳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낯선 자들의 정탐, 담장 밖의 신호, 그리고 오늘 밤 혹은 가까운 밤 임금이 은밀히 찾아온다는 소식. 그렇다면 저들이 노리는 것은 문대감 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임금까지 함께 없애려는 것이지요. 그래야 모든 죄를 한꺼번에 뒤집어 씌울 수 있을 테니까요. 연화는 그제야 자신이 왜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사랑방을 보며 묘한 불안에 시달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운명이란 때로 한참 뒤에야 처음의 의미를 보여주는 법이니까요. 밤이 완전히 내리기도 전에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늘었으나 점점 굵어졌습니다. 창호지를 두드리는 빗소리 사이로 멀리 천둥도 들려왔지요. 집안 사람들은 비가 올 모양이라며 서둘러 마당에 물건을 들였습니다. 문대감은 임금을 맞을 준비를 논했고 문선비는 차와 등불을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평소보다 조금 분주한 저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녀는 부엌 구석으로 가 낡았으나 날이 살아있는 작은 식칼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치마폭 깊숙이 숨길 때 손이 몹시 떨렸습니다. 무서워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끝내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으신다면 내가 지켜야 해. 연화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다짐이라기보다 스스로를 겨우 붙들기 위한 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문선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야, 비가 거세지니 대문 단속을 다시 보아라. 연화는 대답 대신 숨을 깊고 앓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는 점점 세차졌고 밤은 점점 더 검어졌습니다. 담장 밖 어둠 속에는 이미 누군가가 숨을 죽이고 있을지도 몰랐지요. 그리고 연화는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밤 이 집의 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문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숨의 경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은 깊어졌고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줄처럼 이어졌고 번개가 칠 때마다 담장 너머 대숲이 하얗게 드러났다 곧바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지요. 사랑방 안은 겉보기에 차분했습니다. 문대감은 임금을 맞을 생각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고 문선비는 국화차를 다시 덮이며 문밖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에는 경계보다 설렘이 더 컸지요. 이 집을 찾아오실 분이 적이 아니라 나라의 임금이라 믿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부엌 한쪽에 서 있던 연화만은 달랐습니다. 아이의 손은 차가웠고 숨은 자꾸만 짧아졌습니다. 빗소리 사이사이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발자국, 바람과는 다른 묵직한 기척, 그 모든 것이 이미 담장 밖에 여러 개의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지요. 잠시 뒤 멀리서 붉은 불빛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비에 흐릿해졌지만 연화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길게 한 번, 짧게 두 번. 그 신호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녀는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진입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새하얗것이 질렸습니다. 이제는 한순간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치마를 움켜쥐고 사람방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문 쪽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두버, 두버. 문대감의 얼굴에 반가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오시는가 보구나. 문선비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대감은 지체하지 않고 마루로 나섰습니다. 빗바람이 안으로 들이치며 등잔불이 크게 흔들렸지만 그는 대문을 향해 서둘러 걸음을 옮겼지요. 연화는 그 모습을 보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습니다. 대감마님!
그녀는 거의 비명처럼 외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대감이 빗장을 풀기 직전 그 허리춤에 매달리다시피 손을 뻗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절대 문을 여시면 아니 됩니다. 문대감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연하야. 전하께서 오신 것이다. 아니옵니다. 밖에 계신 분은 전하가 아니옵니다. 저 문을 여시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그 말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마단이 울렸습니다. 연화는 진흙이 튄 치맛자락도 흐트러진 머리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문대감의 옷자락을 붙든 채 마치 목숨을 하나를 막아서는 사람처럼 버티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굵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 어찌하여 문을 열지 않으시오? 문대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임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흉내를 내려고는 했으나 그 안에 거칠고 눅진한 기운까지 감출 수는 없었지요. 문대감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이어 대문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쾅, 쾅, 쾅. 낡은 나무 문이 비명을 지르듯 울었습니다. 그제야 문대감과 문선비도 깨달았습니다. 연화의 말이 헛된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안으로 드십시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문선비가 재빨리 아버지를 붙들어 사랑방 쪽으로 물러섰고 연화는 맨 마지막으로 뒤돌아 문 안을 걸어 잠갔습니다. 연화야, 대체 이게... 문선비가 묻기도 전에 연화는 방 안의 촛불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손바람으로 불을 꺼버렸지요. 훅! 순간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문선비가 놀라 숨을 삼켰습니다. 불을 끄면 어찌한단 말이냐. 연화는 문에 등을 기대고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밖의 자들은 밝은 데 익숙합니다. 갑자기 어두워지면 눈이 흐려질 것이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방의 구조를 알고 있사옵니다. 지금 저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어둠뿐입니다. 문대감은 어둠 속에서 더듬어 연화의 손을 찾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오래 혼자 두려워해왔는지를 말입니다. 바깥에서는 도끼인지 몽둥이인지 모를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문짝이 크게 흔들렸고 기둥마저 떨그리는 듯했습니다. 쿵, 쿵. 아버님, 안쪽으로 가십시오. 문선비가 문대감을 방풍 뒤로 이끌었습니다. 연화도 함께 몸을 숨기려 했으나 이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치마폭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작은 칼을 꺼냈지요. 번개가 스치는 짧은 빛 속에서 그 칼날이 서늘하게 반짝였습니다. 문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연화야, 너 설마... 누군가는 문 앞에 서 있어야 하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뜸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선비가 급히 말했습니다. 네가 어찌 혼자 맞선단 말이냐. 이리 와라.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손을 품속으로 넣어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문대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문대감은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그 형태를 더듬다가 순간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옷가락지였습니다. 그 문양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오래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간 벗과 나누어 지녔던 징표.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던 바로 그 문양이었죠.
문대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것을 네가 어찌? 그제야 연화는, 아니 연화라 불려온 그 아이는 떨리는 숨끝에 숨겨두었던 이름을 꺼냈습니다. 소인은 김감사의 여식 명주요입니다. 문대감은 무너질 듯 벽을 짚었습니다. 문선비 역시 말을 잃었습니다. 김감사, 5년 전 영모로 몰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충신. 문대감이 가장 아끼고 믿었던 벗. 끝내 그 벗의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한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있었지요. 그 딸이 그토록 찾아 헤매도 찾지 못했던 그 핏줄이 바로 자기 집에서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종이라 불리며 살아왔던 이 아이였던 것입니다. 문대감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명주야, 내가 너를 못 알아보고. 명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지만 울음에 잠길 틈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사옵니다. 저들이 아버님을 죽였던 자들과 한 무리인 것은 분명하옵니다. 오늘 밤 대감마님과 도련님 그리고 전하까지 한꺼번에 없애려는 것이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랑방 문이 끝내 버티지 못하고 크게 갈라졌습니다. 우지끈 부서진 문짝 사이로 비바람이 한꺼번에 들이쳤고 검은 복면을 한 사내들이 그림자처럼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죠. 번개가 치는 순간마다 칼끝에 섬뜩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여기 있었군. 낮고 쉰 목소리와 함께 맨 앞에 사내가 한 걸음 들어왔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너무 많이 해본 자 특유의 메마름이 깔릴 본능적으로 문선비가 자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는 선비일 뿐 칼을 다루는 제 베이고 말았습니다. 도련님! 명주의 입에서 절박한 외침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아이 안에 오래 눌려있던 분노와 공포가 한꺼번에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던 놋그릇을 움켜쥐어 자객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퍼!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잠시 비틀거렸지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명주는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칼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문대감과 문선비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내 목숨이 남아있는 한 아무도 이분들께 닫힘을 못하옵니다. 그 말은 떨리고 있었으나 방 안에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자객 우두머리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린 계집이 제법이군. 그러나 칼 앞에서 의기만으로 살 수는 없는 법이지. 그가 천천히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칼끝이 명주의 목덜미를 겨누었습니다. 명주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지만 물러서지도 않았죠.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던 그 밤, 숨죽인 채 숨어있기만 했던 5해 전의 자신. 그 모든 후회가 지금 이 한순간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칼이 내려오려는 찰나 갑자기 빗소리를 가르며 날카로운 소리가 허공을 찢었습니다. 피웅! 다음 순간 명주를 향하던 칼이 멈추었습니다. 닭의 우두머리에 몸이 휘청이더니 그대로 무릎을 꺾었습니다. 그의 목에 화살 하나가 깊숙이 박혀 있었지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밖에서 웅장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 어명이시다. 역적들을 모조리 포박하라. 마당 밖과 담장 위, 어둠 속 곳곳에서 횃불이 한꺼번에 타올랐습니다. 칠흑 같던 밤이 순식간에 붉은 불빛으로 물들었지요.
관군들이 빗속을 가르며 들이닥쳤고 남아있던 자객들은 미처 반격할 틈도 없이 사방에서 포위당했습니다. 문대감은 비틀거리며 마루 쪽으로 나갔습니다. 문선비는 상처 입은 팔을 붙든 채 뒤를 따랐고 명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열린 대문 밖에서 젖은 도롱이를 걸친 한 사내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용포는 없었으나 그 기운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지요. 진짜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은 마당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문자, 쓰러진 자객들, 피와 빗물이 뒤섞인 흔적, 그리고 그 가운데선 작은 소녀 하나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문대감은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소신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러나 임금의 시선은 문대감보다도 명주에게 더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 떨리는 손, 그러나 끝내 꺾이지 않은 눈빛. 그 눈빛 속에서 임금은 충성보다 더 깊은 어떤 것을 본 듯했지요. 그날 밤 문대감의 집은 겨우 참화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객들은 잡혔으나 그들을 보낸 진짜 배우는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칼끝이 단지 문대감의 집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거대한 손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살아남는 일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오자 그토록 사납던 비도 조금씩 기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만이 마당의 정적을 메우고 있었지요. 하지만 문대감의 집 안은 아직도 전쟁이 끝난 뒤처럼 어수선했습니다. 관군들이 자객들을 하나둘 끌어내고 있었고 상처 입은 이들을 살피는 발걸음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문대감은 젖은 옷자락도 갈아입지 못한 채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지요. 전하, 소신이 사람을 너무 믿은 탓에 지존하신 용안을 위험에 들게 하였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임금은 그런 문대감을 직접 일으켜 세웠습니다. 대감의 죄가 아니오 충신의 집을 노린 자들이 간악한 것이지 어찌 그 선한 마음이 죄가 되겠소. 그 말은 문대감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곁에 서 있는 명주의 눈에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요. 문선비는 다친 팔을 붙든 채 가까스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시선은 계속 명주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음 앞에 서 있던 어린 소녀가 이제는 온몸에 힘이 풀린 듯 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으니까요. 임금이 천천히 명주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네가 그 아이냐? 명주는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황공하옵니다. 문을 막아선 것도 자객의 낌새를 먼저 알아챈 것도 모두 너였다 하더구나. 명주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소인이 다만 무서워서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옵니다. 임금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감사의 여식이라 하였느냐? 명주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예, 전하. 그 순간 마당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김감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충신. 그 이름은 아직도 조용히 입에 올려야 할 만큼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지요. 임금의 얼굴에도 짙은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과인이 그 일을 더 일찍 바로잡지 못한 것이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노라. 그의 핏줄이 이렇게 살아 있었구나. 명주의 눈가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름조차 숨기고 살아야 했던 억울함, 누구도 믿지 못하고 견뎌야 했던 외로움, 그리고 마침내 제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 사람들 앞에서 불렸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포박당한 자객들 가운데 하나가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우릴 잡았다 해서 다 끝난 줄 아느냐? 곧 대감마님들 모두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관군들이 그 입을 막으려 달려들었지만 그 한마디만으로도 마당의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임금이 눈빛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무슨 뜻이냐? 자객은 이를 드러내며 비웃었습니다. 우린 앞잡이에 불과하다. 진짜 주인은 아직 이 근처에 있다. 관군 대장이 다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이곳이 아직 안전하지 않사옵니다. 지금이라도 궁으로 돌아가심이 옳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곧바로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적이 코앞까지 왔다가 물러난 지금, 여기서 손을 놓으면 배후는 다시 숨어버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명주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임금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보아라. 명주는 떨리는 손으로 부서진 대문 옆에 청사초롱을 가리켰습니다. 저들은 반드시 신호를 주고받사옵니다. 아까 이 집을 칠 때도 산 쪽에서 불빛이 움직였사옵니다. 그리고 이런 무리들은 일이 끝난 뒤에도 다시 신호를 기다릴 것이옵니다. 관군 대장이 물었습니다. 그걸 네가 어찌하느냐? 명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밤에도 보았사옵니다. 놈들은 피를 묻히고도 늘 신호를 남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어린 소녀의 떨리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짓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명주는 한 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만일 이 집을 친일이 성공했다 여기게 만들면 배후가 직접 나타날 수도 있사옵니다. 시체가 널려 있고 집안이 무너진 듯 보이면 안심하고 확인하러 들어올 것이옵니다. 문선비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위험한 일을 다시 하자는 것이냐? 명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잡지 못하면 또 다른 밤에 또 다른 집이 피를 보게 될 것이옵니다. 임금은 한동안 명주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다. 저 아이의 말대로 하라. 곧 관군들은 마당을 다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진 자객들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고 문대감은 일부러 넋이 나간 듯 마루 끝에 앉아있게 했습니다. 관군들은 담장 아래와 사랑방 뒤, 대숲 그늘에 몸을 숨겼죠. 불빛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청사초롱이 다시 걸렸습니다. 명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줄을 잡았습니다.
길게 한 번, 그리고 짧게 두 번. 작은 불빛이 새벽 직전의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명주의 심장도 함께 흔들렸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나, 혹은 신호가 달라졌다면 어쩌나. 그 불안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명주는 끝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할 만큼 무거운 정적이 마당을 짓누르던 끝에 저 멀리 뒷산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접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잠시 뒤 삿갓을 눌러쓴 사내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중 맨 앞에 선 자는 다른 이들보다 옷차림이 훨씬 번듯했습니다. 그는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손에는 부채까지 들고 있었지요. 겉보기엔 점잖은 양반 같았으나 눈빛만은 너무도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문대감은 그 얼굴을 알아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대감. 그 자는 영의정의 측근으로 조정 안팎에서 더럽고 굳은 일을 맡아 처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박대감은 마당에 널리린 시신들을 둘러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소란이 컸군. 그래도 결국 끝내긴 끝냈남보. 그는 마루에 앉아있는 문대감을 보고 더욱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대감, 아직 숨이 붙어 있었소? 전하는 어디 계시오? 설마 벌써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니겠지. 문대감은 일부러 힘없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전하를 찾는가? 여기 계시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사랑방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임금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동시에 담장 뒤, 마루 밑, 대숲 사이에 숨어있던 관군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활 시위가 당겨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지요. 박대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부채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건... 임금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분명했습니다. 역적의 꼬리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구나. 저자를 포박하라. 박대감 일행은 순식간에 관군들에게 에워싸였습니다. 칼을 꺼내 볼 틈도 없이 팔이 꺾이고 무릎이 꿇렸지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문대감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지요. 온몸이 젖어 있었고 긴장이 풀리자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문선비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명주 낭자, 괜찮으시오? 그가 처음으로 연하가 아닌 본래 이름을 불렀을 때 명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따뜻한 목소리에 참았던 눈물이 다시 한번 울컥 솟아올랐지요. 동이 틀 무렵 빗구름은 완전히 걷히고 하늘이 맑게 열렸습니다. 관군들은 포박한 역적들을 줄줄이 끌고 나갔고 문대감의 집 마당에는 마침내 새날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임금의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김감사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관직을 회복시키며 그 외동딸 명주의 신분 또한 본래대로 바로잡는다는 내용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안양에 팔려왔다던 그 아이가 실은 충신의 딸이었고
한 집안을 살리고 임금의 목숨까지 구한 공을 세웠다는 사실이 퍼져나가자 사람들의 입에서 감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대감은 많은 사람 앞에서 명주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남의 집 아이가 아니다. 내 벗의 딸이자 이제는 내 딸과도 같은 사람이다. 그 말에 명주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긴 밤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어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던 어느 날, 문대감의 사랑방에는 다시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라 걱정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문선비가 조심스레 붓 한 자루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명주가 처음 그의 글을 고쳐주던 날, 그때 쓰던 바로 그 붓이었지요. 문선비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낭자는 내 글을 바로잡아 주었고 내 아버님을 살렸으며 이 나라의 큰 화까지 막아주었소. 그러니 이제는 내 남은 생 또한 곁에서 함께 바로잡아 주지 않겠소. 명주의 눈가에 웃음과 눈물이 함께 번졌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견뎌온 외로움과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지요. 문대감은 멀찍이서 그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래전 장터에서 던져준 단냥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폭풍 우 치던 밤, 어린 소녀 하나가 문 하나를 막아서서 한 집안과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듯 보여도 그 마음속에는 세상을 살릴 지혜와 용기가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진정한 은혜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단양에 사온 천재 소녀가 결국 한 집안을 살리고 임금을 지키고 제 아버지의 억울함까지 풀어냈으니 참으로 사람의 값은 함부로 매길 수 없는 법이지요. 이것이 바로 비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소녀 명주의 이야기였습니다.